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중년의 남자입니다. 요즘 경기가 말이 아닌지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도 걱정이 태산 같아요.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아주 죽을 맛입니다. 저도 사업을 한 지는 20년이 다 되어 가기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어서 마음고생은 익숙하지만 참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부도위기를 겪었을 때 귀인이 나타나서 저를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 덕분에 겨우 부도를 면하고 다시 재기에 성공을 했는데 문득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요. 기적하던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어릴 적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모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고 100일도 안 되어 집을 나가셨고 술주정뱅이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다가 술 때문에 급사를 하셨대요. 그 후 아버지의 얼마 안 되는 재산을 고모가 챙기고 저를 걷어 키워주셨는데 그게 제 나이 5살 때 일이었어요. 고모한테는 저 말고 2명의 아들이 더 있었고 그 중에 제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형, 나도 그거 먹고 싶은데. 안 돼, 너 줄 거 없어. 조금만 주면 안 돼? 안 된다잖아, 거지 같은 게. 네 돈으로 사 먹어.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뭐 자꾸 먹으려고 그래? 큰형은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고 둘째 형은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서 자주 부딪혔어요.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생기면 꼭 제 앞에서 혼자 먹었죠. 어린 나이에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면 어김없이 모진말이 튀어나왔어요. 너네 집에 가. 너네 엄마 찾아가서 사달라고 그래. 거지 새끼. 주로 저에게 하는 말들이었고 둘째 형이 저를 괴롭힌다는 걸 고모도 알았지만 야단치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 편은 없다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았죠. 늘 형들에게 뺏기면서 자란 저는 온순했던 어릴 적 성격과는 다르게 클수록 성깔 있는 아이가 되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렸고 고등학생 때는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았고요. 집에는 분명 저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있었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친구들이 더 편했고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얼른 성인이 되어서 독립해서 사는 것, 그게 제 유일한 목표였어요.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공장에 취직을 하면서 고모 집을 나오게 됐어요. 집이랄 것도 없는 옷가지들 몇 개 챙겨서 대문에 나서는데 고모도 고모부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어요. 다들 알터리가 빠져서 시원하다는 듯이 잘 가라도 눈치였고요. 그래도 고모는 저랑 피가 섞인 사람이었는데 참 냉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와 한동안 자취를 하며 직장생활을 했는데 같이 일하던 동료가 저에게 괜찮은 사업이 있다며 같이 들으러 가자고 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저는 호기심에 따라가게 됐고 가서 들어보니 너무나 좋은 사업이었어요. 세상 물정 몰랐던 어린 시절이었고 막연히 잘 살고 싶은 마음만 앞섰던 저는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꿈만 같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허리고 무릎이가 안 아픈 곳이 없잖아요. 여기 하룻밤만 누워 자봐요. 아픈 데가 싹 낫는다니까? 네 잔말이가 거짓 아니고. 진짜지? 오늘이고 주말 테니까 한번 잡아봐요. 진짜 멋진 상품이야. 이거 특허도 있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특허청 딱 찍혀있죠? 진짜네. 그럼 내 하나 써볼게. 네, 어머니 진짜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시작한 사업의 아이템은 옥장판이었어요. 전기가 들어가는 장판에 옥가루가 깔려 있어서 밤에 잘 때 등도 따뜻하고 자고 있어 나면 몸도 개운해지는 진짜 좋은 제품이었죠. 아니, 그런 줄 알고 팔았어요. 예상이 되시겠지만 제가 시작한 사업은 옥장판 다단계 사업이었어요. 정장 차림으로 빼입은 남자가 저에게 사업 설명을 했고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경제 공부에 저는 그만 혹하고 말았어요. 평생 놀고 먹으면서 살 수 있다는 말에 현혹이 된 저는 가지고 있던 돈 1,000만 원을 모두 때려붓고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때 옥장판 아이템은 진짜 기가 막힌 그런 제품이었어요. 주로 판매했던 고객들은 나이가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였고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깔고 자는 것만으로도 몸이 좋아진다며 허위 광고를 마구에 대죠. 20년 전에는 그런 게 먹혔던 시대라 물건들은 잘 팔려나갔고
저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판매원들을 찾아다녔어요. 일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판매원들 모집도 잘 됐고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자 개인 사무실도 확장해서 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저는 본부장으로 승격이 됐어요. 나이 26살에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닐 정도였으니 제법 잘 된 건 맞죠? 그때 사무실 앞에 목욕탕이 하나 있었는데 지방으로 출장에 다녀오면 몸이 찌뿌둥하고 그래서 목욕탕을 자주 이용했어요.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갔다가 나오면 진짜 개운해서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았거든요. 목욕을 하고 나오면 그 앞에서 구두를 닦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몸도 왜소하고 말도 없이 앉아있기 일쑤라 그냥 지나치다가 그날은 말을 걸게 됐어요. 너 몇 살이냐? 7살이요. 7살에 유치원 안 가? 네. 너 부모님 안 계셔? 왜 이런 데 나와서 구두 닦기 하고 있냐? 엄마 아빠 없어요. 할머니만 있어요. 그래? 저처럼 부모가 없다는 아이였어요. 입가에는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허연 버짐이 피어 있었고 추운 겨울이라 손등은 다 터서 옷도 얇게 입고 있는 아이였죠. 이렇게 어린애가 구두 닦기를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는 어른이 하나도 없었어요. 측은한 마음이 든 저는 그 아이에게 구두를 닦아달라고 했고 아이를 손님이 생겨서 기분이 좋은지 얼굴이 환해져선 열심히 구두를 닦았어요. 어디서 구두 닦는 걸 제대로 배우기는 했는지 침을 탁탁 뱉으며 열심히 구두를 닦아주는 아이였어요. 기쁘게 닦는 아이 모습에 왠지 마음이 간 저는 10,000원짜리 돈을 더 얹어서 줬어요. 아저씨, 10,000원 더 주셨는데요? 그거 아저씨가 주는 용돈이야. 그걸로 간식 사 먹어. 정말요? 이 돈 저 해도 돼요? 속고만 살았냐? 너 해. 우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춥다. 뜨신 국물 있는 거 사 먹어. 네. 용돈이란 말에 얼마나 좋아하던지 아이를 보면서 흐뭇해지는 저였어요. 왠지 기분도 더 좋고 그래서인지 그날 일은 더 잘 될 것 같은 기분도 들었죠. 그날 이후 아이와 자주 마주쳤어요. 목욕탕에 갈 때도 봤지만 제가 그 아이를 저희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라고 불렀거든요. 어차피 우리 직원들 용모 단장은 필요하니 구두 닦을 때 그 아이에게 닦으라고 했고 저도 매일매일 아이에게 제 구두를 맡겼어요. 덕분에 구두에 먼지가 앉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매일 반짝반짝 광을 내서 다녔고 아이 돈통에 1,000원짜리가 수북하게 쌓이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저씨, 이제 10,000원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아저씨 구두는 공짜로 닦아드릴게요. 뭐?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유세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저씨한테 너무 고마워서요. 나중에 아저씨 힘 없을 때 그때 도와줘. 지금은 내가 주는 대로 받고. 하지만 괜찮아. 아저씨 돈 많아.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아이는 제가 건넨 10,000원짜리를 손에 쥐고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제가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어린날의 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짠했어요. 저는 당시 제가 하는 사업이 언제까지고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손댄 사업이 날로 커지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통장에 돈이 왕창왕창 들어오니 계속 그럴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아 문제가 생겼고 TV에서도 연일 불법 다단계에 대한 보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하는 일이 불법 다단계였던 거죠.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고 사무실에는 사업 문의가 아닌 환불과 배상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주도하던 머리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잠적을 했고 중간 직책이었던 저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어요. 제 이하 직원들 중에는 동네 젊은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숨은 저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집고 다녔어요. 고모와 고모부도 예외 없었고요. 혁순이? 고모. 너 이 자식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뭐라고 다녔길래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와?
고모, 미안해요. 사정이 좀 생겼는데 돈 번다고 까불고 다니다니 결국 이사다니지? 우리는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네가 다 해결해. 네, 그럴게요. 내가 이런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너 키워준 거 은혜 갚으려는 소리도 안 했잖아.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 피부 치료해줄 건 다 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고맙게 생각도 하고요. 끊어마. 네, 들어가세요. 고모는 혹시나 자기 집에 피해가 올까봐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며칠째 도망다니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다녔지만 그런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외톨이였죠, 저는. 지방으로 도망다니면서 구두 닦기 아이가 계속 생각났어요. 사업이 아예 엎어졌으니 구두 닦을 사람도 없을 거고 제가 매일 주던 10,000원짜리도 더 이상 줄 수 없으니 생활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더군요. 제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도 걱정되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더는 제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 얼마 뒤 아이에 대한 생각은 잊고 지내게 됐어요. 한동안 신용불량자로 막노동을 하며 지냈어요. 월급이 차압될까봐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공사장만 전전하며 몇 년을 지내다가 신용이 회복되고 다시 제대로 된 직장을 얻기 위해 알아보러 다니던 중에 친구가 연락이 왔죠. 요즘 뭐하고 다니냐? 백수가 뭐하겠냐? 일할 거 없나 알아보러 다니지. 그래? 진짜 잘됐다. 너 나 좀 도와줘. 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 당연하지. 내가 새로 일을 시작했는데 이거 맡아서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해. 믿고 맡길 사람이 없었어. 이제 신물탁치 됐는데 나는 어떻게 믿고? 야, 의리하면 김혁수 아니냐? 그래도 20년 지기 친구인데 네가 내 뒤통수 까겠냐? 그래, 내가 의리 빼면 시체지. 무슨 일인데? 할만하면 할게. 친구 덕분에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수출하는 친구였는데 큰돈이 오가는 일이라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고 생판 남보다는 낫다며 저에게 일을 맡겼죠. 저도 직장을 구하던 중이라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 일을 하면서 유통업에 대해 눈을 뜨게 됐어요. 그동안 사업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저는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들처럼 번듯하게 살고 싶었어요. 결혼도 하고 싶고 아들, 딸 자식도 낳고 싶었고요. 너무 외롭게 컸던 탓인지 가족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던 저는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꽂혀 있었죠. 10원 하나 쓴 걸 아까워하면서 월급으로 받은 돈을 대부분 적금으로 넣었어요. 월세도 아까워서 창고 한 켠에 가름막을 치고 간이 침대 하나 놓고는 먹고 자고를 했죠. 친구는 제가 궁상맞게 군다며 자기 집에 와서 살라고 했지만 또 남의 집에서 민폐 끼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참고라도 그곳에서 지내는 게 마음이 편했고요. 월급이 어느 정도 모이자 그걸 친구 회사에 투자했어요. 친구가 돈 버는 걸 옆에서 보고 있자니 가만히 월급쟁이만 해서는 답이 없겠다 싶어서요. 여러 번 실패를 했지만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싶었어요. 갈수록 수입도 늘고 회사 내에서 직책도 중요직으로 바뀌었어요. 입지도 좋아지고 투자금도 늘면서 딱 5년이 지나자 연봉이 2배가 되더군요. 돈 버는 방법이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 일밖에 모르는 생활이 계속되고 연애 한 번 안 하는 저에게 친구가 여자를 한 명 소개해줬어요. 내가 잘하는 동생인데 애가 괜찮아. 너랑 만나면 딱일 것 같아서. 일 때문에 바쁜데 무슨 결애야. 야, 아무리 바빠도 할 건 해야지. 평생 호래비로 너 혼자 살 것도 아니고 화목한 가정 만드는 게 네 목표라며. 애는 뭐 너 혼자 낳냐? 집도 아직 준비 안 됐고. 내가 마음에 들까? 답답한 새끼.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닌데 무슨 준비야. 그냥 만나보면 되지. 그래도 내가 워낙 가진 게 없잖아. 나는 뭐 다 준비해놓고 결혼했냐? 살면서 장난하면 돼. 내일 만나자고 할 테니까 같이 나가자. 알았어. 그렇게 친구와 다음날 퇴근 후 한 술집에 가게 됐고
그 자리에서 처음 본 그녀에게 저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동안 마음에 들어왔던 여자가 한둘은 있었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임자를 만나고 말았어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을 돌릴 수가 없었죠. 뭘 그리 넋 놓고 있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김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아예요. 이름이 정말 예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식, 진아가 마음에 쏙 든 모양이네. 자식,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왜 그래? 부끄러워하긴 해. 둘이 분위기 좋은 것 같으니까 나는 이만 빠질게. 좋은 시간 보내. 그럴래? 그래, 잘 가라. 와, 잡지도 않네. 방해꾼 얼른 가라는 거지? 간다. 오빠, 안녕히 가세요. 호감에 느끼고 있는 저를 친구와 눈치채고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둘을 밀어줬어요. 자리를 비켜준다고 할 때는 고마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어요. 그런 제 모습이 싫지 않은지 웃어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절없이 점점 빠져버렸고 그날 이후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자꾸 아른거려서 일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 됐어요.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틈만 나면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했고 그녀도 제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자리에 나와줬고요. 인연이다 싶었어요. 이런 사람 내 평생에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곧장 사귀자고 했어요. 겨우 보름 정도 만났을 때였는데 다행히 그녀는 제 고백을 받아줬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연애를 하기 전에는 제 모든 신경이 돈에 가 있었어요. 어떻게든 재기하고 싶었으니까요. 뭐라도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돈 버는 일에 꽂혀 있었는데 그녀를 만난 이후로는 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자꾸 그녀 생각이 나서 일이 손에 안 잡혔거든요. 진아가 그렇게 좋냐? 당연한 걸 묻냐?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어. 뭐? 그 정도야? 나도 이상하다.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이야. 이제 겨우 6개월 만났는데 결혼하자고 하면 놀라겠지? 결혼?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만난 시간이 중요하냐? 마음만 맞으면 하는 거지. 그래? 네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결혼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만나라고 부추길 때는 언제고 결혼은 말리냐? 그냥 결혼은 물릴 수가 없잖아. 나는 당장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도망갈까 봐 걱정이다. 자식, 빠져도 단단히 빠졌네. 친구 말대로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금방 보고 돌아섰는데도 얼굴이 보고 싶을 만큼 상태가 아주 심각했죠. 그녀를 놓치게 될까봐 그게 더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단단히 먹고 결혼하자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녀도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기에 용기를 냈죠. 혹시나 거절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하며 대답을 기다렸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좋다고 했어요. 꿈만 같았어요. 너무나 원했던 대답이라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동안 벌어둔 돈으로 전셋집을 구하고 신혼살림을 마련하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어릴 때부터 얹혀 살면서 한 번도 마음 편히 내 집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잖아요. 비록 전세로 빌린 집이었지만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장만한 집이었고 신혼살림 하나하나 발품 팔아서 산 것들이라 애정이 가는 물건들이었어요. 게다가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살 곳이었기에 기분이 더욱 남달랐죠.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상견례도 없었고 예단 같은 격식을 차릴 필요도 없었어요. 저처럼 아내도 어릴 때 부모님과 인연이 끊어져 혼자 지내고 있는 외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알았을 때 어쩌면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 날 하객도 몇 명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아내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평생 이 여자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맹세했어요. 저에게 가족이 되어준 그녀가 너무나 고마웠기에 내 모든 걸 이 여자에게 줘도 안 아깝다고 생각했죠. 아내 역시 저와 마찬가지라고 여기면서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어요.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여보, 나왔어. 야, 흑수야 왔냐? 네가 웬일이야? 아, 지나가다가 너도 없고 해서 재수 심심할까봐 과일 좀 사왔어. 당신 내일 온다던 일찍 왔네? 아, 일 일찍 끝났어. 그랬어? 전화 주지. 아까 너한테 전화했는데 꺼져 있던데? 아, 참,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지. 나 이만 갈게. 피곤할 텐데 쉬어. 수고했다. 가라. 수입건으로 거래처와 미팅이 있었어요. 사장인 친구가 회사를 비울 수 없어서 저 혼자 베트남에 다녀왔고 거래처 관계자가 생각보다 수월해 원래 일정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오게 됐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집에 와 있었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선일이나 둘이 있어. 선일 오빠 온 지 얼마 안 됐어. 과일까지 사왔는데 그것만 달라고 받고 어떻게 가라고 그래. 야, 그래도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리 예민하게 생각해. 그냥 커피 한 잔 주게 다야. 예민하다고? 내가? 예민하게 굴잖아 지금. 어서 들어가 씻어. 냄새나. 쥐나야, 밥 먹을 거야?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온다고 미리 얘기 좀 해주지 정말. 아내는 연락도 없이 왔다면서 저에게 오히려 짜증을 냈어요. 늦은 시간에 외간 남자랑 집에 같이 있었던 건 괜찮은 일이고 출장 갔다가 연락도 없이 집에 일찍 온 저는 짜증을 낼 일이란 식의 아내의 행동에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조금씩 우리 사이에 금이 가고 있었고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아내와 우리 둘 사이에 벽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벽이 뭔지 알 것도 같아 저는 기분이 나빴고요. 아내를 소개해준 건 친구였기에 이미 아내가 저를 알기 전부터 둘은 인연이 있었어요. 오빠 동생하며 알던 사이였고 일손이 급할 때는 가끔 일도 도와줬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연애할 때부터 셋이 같이 다닐 때가 종종 있었고 결혼 이후에도 함께 모임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깝게 지낸 건 맞지만 그래도 집까지 찾아온 적은 없었기에 불편했죠. 게다가 하필 제가 집을 비웠을 때 단둘이 있었다는 게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생각을 계속할수록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들기에 그럴 수 있다고 여기며 넘어갔는데 며칠 뒤 이상한 장면을 자꾸만 목격하게 됩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사장인 친구에게 보고할 게 있어서 사장실을 찾았는데 친구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나 조금 이따가 외근 나가는데 그때 들릴게. 나도 보고 싶지. 그래. 조금 이따가 만나. 나도 사랑해 진아야. 방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말을 듣게 됐는데 분명 사랑해 진아야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친구를 쳐다봤고 친구도 저를 놀라서 쳐다보더군요. 야, 오해하지 마. 네 와이프 아니야. 그럼 누군데? 뭐? 그게 너 바람 피우냐? 자식. 그냥 안 넘어갈 거지? 알았다, 얘기할게. 얘기하면 되잖아. 친구는 저에게 이실직고했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네, 불륜이었어요. 결혼해서 와이프가 멀쩡히 살아있고 자식도 둘이나 있는 놈이요. 자, 봐봐. 재수씨 전화번호 아니지? 요즘 만나는 애도 이름이 진아야. 너 어쩌려고 그래? 재수씨 알면 지가 어떻게 알아? 몰래 만나는데. 그리고 요즘 우리 각방 써. 내가 몰라서 그렇지. 걔도 남자 있을걸? 재수씨가 바람 피우는 거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 너도 그나마한 거 정리해. 애들이 할까봐 내가 겁난다. 인생 뭐 있냐?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선이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됐고.
내 일에 신경 꺼. 아내와 친구가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안심이 됐지만 한편으론 친구가 걱정이 됐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친구는 재수 씨와 사이가 안 좋다면서 외도를 정리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요즘 세상에 애인 하나 없는 게 병신이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친구가 제 눈에는 불안불안하게만 보였죠. 얘기를 더 하고 싶었지만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더 말릴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친구 사이에 있었던 의심을 지워버렸어요. 괜히 아내를 의심한 것 같아 오히려 미안한 마음만 들었고요.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일이 많아지면서 제가 해외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갔고 바쁠 때는 보름에 한 번씩 출장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하는 날도 생겼어요. 저는 그때 전세였던 집을 매매로 옮기고 싶어서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출장이 잦아도 기꺼이 반가운 마음으로 다녔어요. 제가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업무상 친구가 사장이었지만 공동대표로 변경을 한 상황이었고 매출이 오를수록 제 수입도 늘어나니 회사 매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또 출장이야? 아, 다녀온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또 집 비워서 미안하다. 아니야, 회사 잘 되면 나도 좋지. 역시 우리 예쁜 와이프는 이해심도 깊지. 아, 산부인과 다녀온 건 어떻게 됐어? 별 문제 없대. 임신이 쉽지 않네, 그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언젠가는 되겠지. 조심히 다녀요. 입만 없어도 식사 챙기고. 그래, 문단속 잘하고 있어. 낯선 사람 문 열어주면 안 된다. 내가 뭐 했는가? 다녀와요. 아내를 홀로 두고 일주일씩 집을 비우는 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것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니까 모두 이해해 줄 거라고 여기며 업무에 집중을 했어요. 얼른 내가 회사를 다져놓으면 나중에 우리 가족에게 좋을 거라는 생각만 하면서요. 며칠 후에 있을 아내의 생일만큼은 직접 챙겨주고 싶어서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일만 쳐냈어요. 아내에게는 입국 날짜를 알리지 않고 생일 선물로 목걸이도 준비해 예쁘게 포장을 해놓고는 집으로 돌아갈 날만 생각하며 일했어요. 드디어 일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곧장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꽃집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장미꽃도 준비했고요. 선물과 꽃다발을 받고 깜짝 놀랄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아내를 크게 불렀어요. 진아야! 나왔어! 아내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집을 비웠나 싶어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안방에서 들리는 전화 벨소리.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마자 뚝 끊어지는 게 방 안에 있는 게 확실했어요. 내가 불렀는데 왜 나오지 않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며 안방문을 여는데 문이 잠겨있더군요. 여보, 안에 있어? 문이 잠겼는데? 나 있어. 잠깐만 나갈게. 왜 집에서 방문을 잠궈? 뭐야? 이상하다는 생각에 방문 손잡이를 다시 여는데 안에서 문이 달캉 열리고 아내가 밖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목소리가 떨리는 게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나오면서 문을 다시 닫는 아내의 모습에 안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안에 누가 있어? 누가 있긴 아무도 없어. 왜 그렇게 말해? 네가 지금 이상하게 행동하잖아. 내가 뭘? 이리 나와. 비켜! 여보. 저는 아내를 밀치며 방문을 벌컥 열었고 누군가 있다는 제 예상은 정확했어요. 침대 끝에 서서 팬티 바람으로 바지에 다리를 넣고 있던 사람이 제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더군요. 네,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20년 지기 친구이며 회사에서는 저와 함께 일하는 그 친구더군요. 혁수, 오해야, 오해. 오해? 무슨 오해? 그게 있잖아. 그게 이 또라이 새끼가 네가 친구냐? 야, 이 새끼야, 네가 친구냐고! 저는 바지도 제대로 입지 않은 친구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친구를 올라타 주먹을 날렸어요. 퍽퍽. 주먹으로 얼굴에 번갈아가며 때리자 코피가 나서 사방에 튀었고 저에게 말린 친구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마. 때리지 말라고. 야, 미쳤어? 때리지 말라니. 네 새끼가 맞으니까 왜 마음 아프냐? 네가 짐승이야? 사람을 때리고 난리야. 말로 해. 말로 하라고. 친구 와이프랑 침대에서 그런 놈이 무슨 사람이야. 짐승이지.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니 그 여자는 친구를 올라탄 저를 있는 힘껏 옆으로 밀었어요. 하는 짓이 기가 막혀서 비켜줬더니 제가 아닌 그 친구 곁에 채싹 붙어서 챙겨주더군요. 자기 괜찮아? 어떡해. 쌍꺼비 났어. 아파. 아파? 병원에 갈까? 꼴값을 떠는 둘의 모습을 보는데 둘이 깊은 사이로 보였어요. 둘이 한 침대에 있었던 게 실수가 아닌 게 확실했죠. 네가 바람 피우는 진아가 여기 지나냐? 미안하다. 미안한 짓을 왜 해? 네가 우리 소개해줬잖아. 네가 나더러 만나보라고 했잖아. 왜? 막상 나랑 결혼하니까 아깝든? 우리 사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네가 말해. 너네 언제부터 만났어? 둘이 붙어있는 모습에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잡아서 떼어놓는데 제 손을 뿌리치더군요. 죽었다. 나한테 손대지 마. 너는 나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니? 너랑 나 부부야. 네가 결혼한 사람이 나라고. 알아. 솔직히 나 홧김에 결혼한 거야. 뭐? 저 사람 유부남인 거 그게 질투나서 나랑 결혼했다고. 이진아! 나 너랑 만나기 전부터 저 사람이랑 사귀던 사이였어. 정말이야? 나 아직도 저 사람 사랑해. 어쩔 수 없이 너랑 살았지만 더 이상 연기도 못하겠다. 이혼해 우리. 이진아! 그 여자는 저에게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저를 만나기 전부터 제 친구와 내연의 관계였고 헤어지기 위해 친구가 저에게 소개를 해준 거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고 결혼까지 하고 말았죠. 그 여자도 여자였지만 친구가 저를 이용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 가졌다니 세상에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더군요. 감당 못할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런 저를 친구는 눈도 못 마주치고 있었고요. 너 재수 씨도 이 사실 알고 있냐? 혁수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와이프한테는 비밀로 해줘. 비밀? 세상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짐승아. 혁수야 우리 친구잖아. 제발 비밀로 해줘. 친구는 저에게 다가와 싹싹 빌면서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고 제가 말하기 전에 재수씨에게 모두 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죠. 솔직히 저더러 바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아내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다면 용서했을지도 몰라요. 저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내를 저는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힘들겠지만 아내가 속죄한다면 용서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가방을 싸더니 친구와 함께 나가버리더군요. 뒤도 안 들어보고 미련 없이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믿었는데 내 평생을 아내를 위해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 모든 순정을 짓밟아버린 채 아내는 집에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제 결혼 생활도 회사도 모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아내는 이튿날 이혼서류를 가져와서 찍으라고 하더군요. 너무나 당돌한 행동이 기가 찼지만 도장을 기꺼이 찍어줬어요. 그동안 이 여자에게 기만당한 걸 생각하면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이혼 도장을 찍고 얼마 뒤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친구가 회사 자금을 들고 해외로 튀어버렸어요.
내 전처와 함께요. 친구가 그렇게 사라진 뒤 회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물품 대금으로 받아둔 돈과 비상금까지 모두 챙겨서 도망가 버렸고,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경찰에 알렸지만 이미 한국을 뜬 이후였어요. 친구 집도 외도를 앓고 발칵 뒤집힌 상황이었고요. 늦어도 너무 늦게 알아버린 저는 자금을 만들기 위해 사방팔방 돈을 구하러 다녔지만 한계였어요. 이미 은행권에는 대출도 있어서 추가 대출도 어려웠고, 친구라는 인간이 돈이 나올 만한 곳들을 이미 회사명으로 다 빌린 상황이라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는 놈이 더하다더니 친구가 아니라 원수였어요. 친구라고 믿고 있다가 독박을 쓰게 된 저는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고향까지 찾아가게 됐어요. 급한 불부터 끄고 나면 어떻게든 숨통이 튑 것 같아서 고민 끝에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가게 됐죠. 20대 시절 다단계 사업 때문에 야반도주 20년 만에 찾는 곳이었어요. 당시의 어른들은 이제 연세가 늦어서 허리가 굽고 머리도 허옇게 새어서 예전 알던 모습들이 아니었어요. 꼬맹이였던 동생들도 이제는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식도 보고 그렇게 살고 있더군요. 혹시나 저를 알아볼까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모 집으로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고모 가족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예전 서운했던 마음에 앙금은 있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이 옅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사를 했는지 빈집이었고 비운 지도 오래된 것 같았어요. 폐허나 마찬가지인 집을 보면서 허탈했어요. 한때는 같이 밥을 먹고 생활을 했던 가족이었는데 대한민국 하늘 아래 서로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사이가 되어버렸고 상실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참이나 제가 지냈던 방 앞에 앉아있다가 터덜터덜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함에 멍하니 걷고 있는데 예전에 즐겨 다녔던 목욕탕이 나왔어요. 목욕탕을 보는데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더군요. 문득 구두 닦기를 하던 아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도 이제는 다 커서 어른이 되었을 텐데 씁쓸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누가 갖다 놓을지도 모르는 의자가 있길래 거기에 앉아 담배를 하나 빼물었어요. 하얀 담배 연기를 바라보며 예전 추억을 회상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구두 좀 닦아드려도 될까요? 네? 누구세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드니 키가 훤칠한 청년이 저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누군지 몰라 쳐다보고 있으니 그 청년이 다시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저예요. 못 알아보시겠어요? 누군지 나를 알아요? 그럼요. 제가 어릴 때 아저씨 구두 닦아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구두? 그럼 네, 구두통 들고 다니던 꼬맹이요. 이제 알아보시겠어요? 세상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작던 꼬맹이가 이렇게 커서 키가 훤칠한 청년이 됐다니. 그리고 세월이 얼만데 여기서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나 내 앞에선 그 아이를 힘껏 안아줬어요. 이렇게 장성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다시 자세히 보니 하고 있는 행색도 정말 멋져 보였죠. 우리는 근처 다방으로 가서 차를 시키고 마주 앉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한 게 많았어요. 아저씨가 급히 여길 떠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세상에, 그랬구나. 입양이 됐더니 그것도 그 먼 미국에. 그땐 많이 무서웠는데 결과적으로 저에게 좋은 일이었어요. 한국도 좋지만 미국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래, 그 힘든 상황이 이렇게 잘 큰 걸 보니 내가 다 뿌듯하다. 어? 나를 어떻게 알아봤니? 한 번에 아저씨인 걸 알아봤는데요. 그대로세요. 그대로긴 나도 많이 늙었지. 그 친구는 미국에서 자라 성인이 된 후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지금은 유명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문득 어렸을 때 자란 곳이 생각나서 오늘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와 딱 마주치게 된 거죠.
정말 엄청난 우연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다방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근황도 알게 됐어요. 의외로 제가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기에 계속 왕래를 하면서 지내기로 했죠. 그리고 제 상황이 듣게 된 그 친구는 저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뭐? 네 돈을 내가 어떻게 쓰니? 아니야, 됐어. 그리고 적은 돈이 아니야. 저 돈 많아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제가 한국 들어올 때 미국 부모님이 유산을 좀 주셨어요. 그걸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꽤 났어요. 세상에, 신기하죠? 저도 예전 코 흘리며 구두 닦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이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제일 크게 의지됐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아저씨가 저에게 주셨던 그 10,000원. 그 호의가 저에게 큰 희망이 됐어요. 그게 무슨 희망이 되니?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외면했는데 아저씨는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멋진 어른이 되어서 아저씨의 10,000원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 마음 때문에 힘든 순간에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아저씨의 10,000원이 저를 살린 거예요. 그 친구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손을 마주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그저 딱 한 마음에 했던 행동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크게 되어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역시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될 줄이야. 저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후 투자금 덕분에 저는 회사를 살리게 됐고 공동대표가 아닌 제 소유의 회사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배신하고 도망을 갔던 친구는 경찰에 잡혀서 한국에 들어왔고 횡령죄로 감옥에 가게 됐고요. 나를 배신했던 그 여자도 재수 씨한테 된통당하고 잠적을 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모두 제 자리를 찾게 되었죠. 그 후 구두 닦기 친구와 저는 종종 만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저에게는 아들처럼, 그 친구에게 저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서로를 챙기고 있죠. 자식을 가진 적이 없지만 아들이 하나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구두 닦기 친구는 저에게 있어서 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목숨을 살려준 귀인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두서없는 제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